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위해서 방금 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어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핵 공격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우리 핵보복 관련된 내용을 명문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는 그동안에 방식이 이제 될까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확장 억지력 강화를 공언했던 바가 있고 또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뭐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일부 여론은 뭐 핵무장까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그런 어떤 한미 간의 뭔가 조치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핵으로 도발했을 때 핵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명문화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한 어쨌든 확장 억지력 제공 내지는 핵 우산의 강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만약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안 벌어져야 하고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미가 없잖아요. 핵이라는 게 한번 공격을 당하면 초토화인데 그때 가서 보복을 하건 말건 별로 의미가 이미 일단 없는 우리는 초토화된 얘기일 상황인데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안보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데 사후 보복 조치를 뭐 명문화한다. 글쎄 일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진전으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화한 뭐 문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각서 같은 건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네. 우리가 뭐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상호 확증 파괴 뭐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도 소련도 우리가 다 핵무기를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니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할 거니까 서로 억제하는 이게 네. 이제 일종의 억제 어떤 방지책인데 사실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을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자위권과 또 이제 상대방을 위협하는 용도로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북한이 바보도 아니고 핵 공격을 하는 순간 본인이 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남한이 핵 공격을 하지 않아도 그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격기들 다 떠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핵은 남한 위협용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우리 무시하지 마, 너희들 우리 침략하지 마,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세죠. 예. 그게 그리고 지금 남한의 한국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로 국지전 도발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이게 아주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상호 확증 파괴를 계속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국지적인 도발 이를테면은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느냐 그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명언을 남기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방계 뭐 군인들이 계속 한미동맹 얘기만 하고 맨날 뭐 우리 또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뭐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연설에서 하셨던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20년 한 거를 보면은 한국의 국방 예산은 440억 달러. 북한의 국방 예산은 16억 달러예요. 비교가 안 돼요.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한 가장 큰 이유는 협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야, 우리 좀 살려줘라, 우리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핵무기 배치하고 남북이 서로 핵 대 핵으로 그 대치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통제받게 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뭐 전술핵 공유를 해야 된다. 나토식 핵 공유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보수 일각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명백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전략의 기초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의 회원국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돼요. 네. 그런데 남한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제 개방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다는 건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 경제가 버틸 상황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그런 뭐 전술핵 공유든 아니면 핵 공유든 이런 걸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독자적 핵무장론은 더더욱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 전면적 제재를 받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취급을 그러니까 국제적인 또 이 외톨이 취급을 받게 될 텐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이 중견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이 명목상의 강경론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북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의 공조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어쨌든 대화와 어쨌든 평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일 텐데 지금 뭐 후자는 거의 없는 셈이고 결국에는 이제 긴장이 계속 높아져가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뭐 남북 간의 대화의 시도나 어쨌든 뭐 평화적인 그 한반도 정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좀 일정하게 진전되다가 제자리 걸음을 한 그 학습 효과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우리의 평화 안보를 지킬 수 없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BBC 같은 외신들도 이상하다. 왜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핵무기에 열광하냐. 뭐 이제 국내 여론조사 같은 것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의 방향이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그야말로 좀 자극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히려 저쪽과의 외교가 더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야 해법이 나오겠느냐라는 우려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종의 외교적 급변친입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역대 어느 정부를 포함해서 어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안 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보수 진보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이 육자 회담하는 그 나라들이 네. 다들 세계 최강대국들이고 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익스큐즈 뭐 이제 양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저래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나라야. 사실 그게 미국에서 좀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얘들은 그래도 좀 너희는 이해해. 뭐 이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 물밑에서 다 또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근데 방법으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데 이게 국민적인 합의 아니면 어떤 공론장에서의 어떤 대화나 이런 토론이 있었느냐. 최소한 공론장에서 있으려면 이건 국회 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예전에 이라크 파병 때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그거는 법상으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열린우리당이었죠. 네. 그 당에서 각자 한나라당에서는 파병 반대 의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파병 찬성하는 의원이 물론 반대 쪽 입장도 있습니다만 나와가지고 당론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 게 국익인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도 해보고 완벽하게 동의는 못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본심, 진심과 진정성을 이해하더라도 너무 빠르고 너무 급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자극한다. 중국하고 러시아를. 원문 좀 윤석열 대통령 원문 좀 읽어보길 바란다. 이거를 이런 말을 왜 하지? 그러니까요. 너는 문맹이야. 문해력이 딸려. 너희들 지금 잘못 읽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아할 나라가 어딨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 조금 굉장히 걱정되고요. 최근에 기사를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한국경제가 4월 20일 날 쓴 건데 제목이
중국이 싹 쓸어갔다. 초유의 위기. 현대차 일단 버티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올해 1사분기에 현대차의 러시아 수출이 10분의 1로 10%로 90%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고 상관없이 이미 작년에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 대여해주고 포탄 대여해주고 그리고 러시아 경제 제재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다 한국차가 지금 완전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해서 현대차가 지금 중국 철수하느냐 아니냐 러시아 철수하느냐 마느냐 공장 예.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복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보복은 앞으로 더 치밀하게 물밑에서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 일단 지금 미국에 가서 현안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죠. 반도체법 있죠. 입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무위로 돌릴 수 있겠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대통령 갈 때 경제 사절단으로 해서 뭐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좀 뭔가 경제적인 선물 보따리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어쨌든 지금 IRA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은 직접적인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또 이게 민간 경제 사절단이 갔으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산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라고 거기를 지금 제재하려고 보안 검사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제재하게 되면은 삼성이나 SK가 그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않게 해달라라는 공문을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한테 보냈다. 한국에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기도 전에 네.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동참하라 대한민국 기업들이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다면 이게 뭐 IRA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우리 좀 기업들의 실익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더 우선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김준일 기자가 설명했습니다만 역대 이제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하고 일종의 이제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균형 외교의 스탠스를 취해 온 게 사실인데 이걸 이제 변화하려면 그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국민적 내지는 국가적 그런 어떤 그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일정하게 이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고 도대체 이 정부 외교의 총노선이라는 게 뭔가 작년에 이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 새로운 질서를 그냥 모방하겠다. 우린 따라가겠다. 이 얘기를 언급한 것 이외에 우리 주도적인 어쨌든 대외 전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다가 너무 근데 급해요. 이런 조치들을 좀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정말 그게 우리가 불가피하고 대통령이 내세웠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 대량 학살이든 민간인 공격이든 또 뭐 뭡니까 국제법 전쟁법 위반이든 이제 그런 조건이 성숙했을 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이게 러시아로부터의 보복이나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명분이 쓰는데 이거는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마치 정상회담 그 공동선언에 이걸 꼭 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고 양안 관계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게 가장 무난한 수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작년에 어쨌든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도 우리 정부의 수위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미국이 정확히 원하는 워딩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건 글로벌 이슈다. 그럼 중국의 내정 문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하고 상치되는 한중 수교 공동성명과 상치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경제적 외교적 보복을 해올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보관은 뭐냐. 앞으로 러시아 중국 외교는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는 측면에서 너무 이게 한미동맹 맹신론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선의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결정하면 적대국으로 지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비우호 국가인데,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질 어떤 후폭풍에 대한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좀 걱정인데. 요거를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최대 뭐 우방 국가, 혈맹 국가는 어딘가요? 많은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영국을 많이 꼽고요.
이스라엘 많이 꼽잖아요. 네. 이스라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사 지원 요청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인데 네. 시리아가 친러 국가다. 그래서 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기는 지원은 못하고 그러면은 방어용 드론 체계 우린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외교입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덥석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참 그러니까 네. 근데 좀 국민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이 선택에 실질적인 우리의 이익은 뭐다라는 것을 정부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떠났으니까 돌아와서 국민 보고하지 않을까요? 그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도청 의혹 이거 쓱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미국에서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그게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문제 삼을 의지 자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의제 조율하러 미국 가는 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걸 보면 이건 다 조작이고 날조기 때문에 미국에다 우리가 요구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데 미국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결국 그냥 미국은 이럴 수도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그런 걸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도감청을 뭐 과거에도 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할 거라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실이나 주요 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은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쨌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우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 억지다. 미국 사실은 언론이나 미국의 그 정부 기관들도 거의 반 인정하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그럴 리가 없고 우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연 이게 이제 동맹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외교안보 관료들이 생각하는 동맹의 위상이나 동맹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저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친구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국제 질서에 꼭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외교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어 연설 하잖아요. 예. 어떻게 기대하세요? 영어 연설 연습을 맹연습을 왜 한다라는 웃으십니까? 보도까지 봤습니다. 네. 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발음은 안 좋지만은 유창하게 영어 연설을 해가지고 미국의 박수를 뭐 기립박수를 의원들 많이 했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뭐 저기 3.1절 그리고 광복절 때 했었던 자유를 또 한 35번 정도 외치시지 않을까. 별로 딱히 기대는 안 돼요. 근데 또 뭐 가짜뉴스 막 이런 얘기도 하실까봐 약간 걱정돼요, 사실은. 네. 제가 그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짜뉴스 확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협업하는 일부 언론이 공작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가 1조 원을 배상했다. 이런 사례를 했거든요. 그 언론사가 어딘 줄 아시나요? 어디예요? 폭스뉴스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 거기도 부정선거가 있군요. 예, 저번에 네. 그 트럼프가 떨어졌을 네. 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보수 진영에서 이거 부정선거다 막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폭스뉴스가 보도를 해가지고 그때 선거 기계 관리하던 데가 2조 원을 걸어서 그 중에서 1조 원으로 합의를 맺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를 탓하고 그럴 건 아니고요. 네. 양당 다 좀 자제해야 되지만은 네. 참 뭐 이게 그럴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일정 이거 자제해야 된다. 그 김준일 대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 어쨌든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 요거는 좀 주의하시고 이거는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따뜻한 어떤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박원석 아니 의원님. 근데 뭐 네. 어쨌든 정상회담이고 국빈 방문이면은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축적돼 왔던 우리도 있고 미국도 있을 겁니다. 뭐 미국이 우리 쪽이나 김건희 여사를 특별히 의식하거나 특별히
배려해서 뭔가를 하진 않을 거고 국빈 방문 왔을 때 영부인 프로그램, 퍼스트 레이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아마 프로토콜에 맞게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혹은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가 돋보이고 싶어서 뭔가 무리를 한다면 그런 게 이제 종래의 관례나 관행하고는 좀 다른 어떤 무리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그게 무산이 돼서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의혹을 또 보일까봐 과잉 의혹을 보일까봐 그런 게 좀 걱정되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걸로 봤을 때 통상의 이 배우자 안에서. 프로그램 범위 안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짧게 두 개 조언만 드릴게요. 네. 그 김건희 여사께서 문화행사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정치적 발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월권 논란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겠고 원론적인 인권 얘기, 아동 복지 얘기 뭐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문화 얘기. 두 번째는 아웃포커싱한 사진 좀 올리지 마라 제발. 제가 아니 지난주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 예. 자세 있잖아요. 예, 예. 김준일 평론가하고 비슷한 자세. 그 사진이 또 나올까? 그러니까 뒤 45도 보면서 아웃포커싱한 사진은 제발 보도 사진은 그렇게 아웃포커싱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예, 배경이. 예, 그래서 예. 그것만 제발 좀 지켜달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들어옵니다. 기자회견 파리에서 해가지고 탈당하겠다,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글쎄요, 뭐 송 대표가 당내 압박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뭐 달리 입장을 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전히 몰랐다, 네. 관련이 없다. 결국에는 혐의를 부인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거야 이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내에 들어와서 수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 보면 알 일인데요. 일단 뭐 탈당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소명이 되면 민주당에 다시 돌아가겠다. 뭐 이전에도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꽤 있었는데 전직 당대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데미지가 없지 않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면 그러면 꼬리가 잘릴 거냐. 그러기가 어려워요. 당장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지금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당장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 어떻게 할 거냐부터 이재명 대표는 또 질문을 받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 돈과 관련해서 뇌물이든 돈봉투를 줬다거나 받았다라는 사람이 본인이 실토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잘 풀린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거 다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김근태 의원이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돈 받았다.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때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전당대회 열었는데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고승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실토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가장 최선의 길이냐 아마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내가 시켰어 하면은 들어오자마자 구속입니다. 일단 구속 안 시키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정황을 봐서 사실 이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밝혀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검찰 수사라는 게 사실은 증언에 의한 거지 돈 받는 장면이 뭐 찍혀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좀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당의 위기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리고 한 6개월 최소 6개월 무간지옥 이거에 계속 이제 수렁에서 좀 헤어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뭐 총선 때까지 계속 이 분위기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떡할 거냐라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4파전입니다. 박광원, 박범계, 홍익표 그리고 김두관 이렇게 4명의 의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선을 가겠죠. 한 번에 1차에 끝날 만큼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후보는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어서 아마도 이제 홍익표, 박광원 의원이 가장 오래 준비를 했고 또 친명 비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선을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누가 이길지 뭐 알 수가 없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원내대표 선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유권자라고 도무지 표심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결정합니까? 국회의원 시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몰라요. 그건 뭐 친소관계가 결정할 수도 있고 누가 더 성의 있게 의원들을 평소에 끈질기게 누가 더 만드느냐. 밥을 많이 샀냐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더 이제 원내 전략에 관해서 명료한 비전을 가졌느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그 일반적인 예상 무슨 개파 뭐 이런 걸로만 계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모르죠. 이거 진짜 이거는 개인적 친소 관계 때문에 완전 뭐 선수들도 표 분석해 보면은 네. 의원 숫자 한 2배 나오잖아요. 의원이 100명인데 다 합쳐 보면 한 150, 200, 뭐 200명씩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홍익표 의원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좀 나오더라고요. 더 좋은 미래 최대 네. 개파이기도 하고 홍익표 의원이 여러 당직도 얘기를 해서 근데 진짜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되고 이게 결선 투표를 가죠 이게. 그렇죠. 예, 예. 만약에 1차에서 결정이 그러니까 안 되면.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좀 봐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자, 그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 전당대회 출마할 때 정광훈 목사한테 본인도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물론 도움을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정광훈 목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 도움을 안 받았다. 그동안 해왔던 대처하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가 어떻게 되죠. 아, 그래요? 왜 그동안에 미온적이었는지가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전광훈 목사발 폭로가 이걸로 그칠 거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여기도 녹음 파일 나옵니까? 뭐 녹음 파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저런 걸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전광훈 씨라는 분은 이게 이성적 통제가 안 되는 이제 이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뭐 김기현 대표나 뭔가 우호적인 어떤 서로 간에 이런 손발이 안 맞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게 쉽지 않고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에 왜 저 분명한 거를 못 끊어낼까. 못 끊어내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김재원 최고가 선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 앞에서 손들고서 5.18 뭐 이거 헌법전문 안 넣겠다 얘기한 것도 이유가 있듯이 결국엔 김기현 대표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지난 정당대회는 내가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이 도움을 구걸한 곳은 도대체 누구인가.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다라고 해석들이 막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적용한 거죠. 저격한 네. 거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게 뭐 진짜 난장판이다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태영호 네. 의원.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한 거 역사 문제는 내 소신이다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지금 네가 지금 구걸하는 거지 나는 구걸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저격질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읍참마속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울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울 수 있는 한번 뭐 그러니까요. 단호함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징계 윤리위원회 열어서 징계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